2026년부터 농지법이 크게 바뀌어서 많이 혼돈스러우시죠? 2026년 농지법의 핵심은 총 4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농촌 체류용 쉼터, 절대 농지 내 수직 농장 허용, 농지연금 연령 하향, 8년 자격 양도세 감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막, 체류용 쉼터, 세컨하우스의 돈과 현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농촌 체류용 쉼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6년 농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목받은 건 농촌 체류용 쉼터입니다. 기존 농막은 6평, 20제곱미터 이하였고 원칙적으로는 숙박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약 10평까지 가능하고요. 숙박 가능, 취사 가능, 데크 정화조 설치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불가하고 주택수는 미포함. 여기서 핵심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집이 있어도 체류형 쉼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완전한 무세금은 아닌 거겠죠? 그럼 핵심 변경사항 두 번째, 절대 농지, 농업진흥구역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 절대 농지는 농사외 활용 불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똥땅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수직 농장, 스마트팜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통해 실내 다단 재배가 가능해지고 일부 고부가 가치 작물 재배가 현실화되었어요. 수직 농장 스마트팜은 초기 설비비와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노지에서는 잘 자라는 벼나 보리를 키워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좁은 면적에 비싸게 팔 수 있고 사계절 내내 생산 가능한 작물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작물 4가지를 정리해드리자면 유럽형 상추, 케일과 바질, 고추냉이, 와사비, 겨울 딸기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 건축이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팜은 농업 목적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농지 규제는 존재하는데요. 즉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지 주거용 개발이 자유화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핵심 변경사항 세 번째,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농지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하는 구조라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는 구조인데요. 중요한 점은 땅 주인 이름은 바뀌지 않고 농사도 계속 지을 수 있지만 공사에 저당이 잡혀 있어서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가입 요건이 달라졌는데요.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이 되었어요.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 영농 경력은 5년 이상. 여기서 실제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했다고 인정되진 않는데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 대상입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농산물 재배 이력이 있는지, 직불급 수령 내역이 있는지, 농자재 구매 내역이 있는지, 농산물 판매 기록이 있는지, 주말 농장 수준으로는 농지연금 해당자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농지 조건을 보자면 본인 명의의 소유의 농지여야 되고요.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돼요. 농업진흥구역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단 가치 산정 영향에는 있기는 한데 그 말인즉슨 내 땅의 규제가 강한 절대 농지든 아니든 차별 없이 연금 가입을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어느 땅이든 연금 신청은 다 받아주지만 땅값이 비싼 일반 농지가 연금은 더 많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이 점 유의해주세요. 그러면 월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월 수령액, 농지 감정 평가액, 가입 연령, 지급 방식 선택, 감정 평가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산정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농지 감정가가 2억이고 가입 나이가 60세라고 할 때 지급 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을 했다면 대략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의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 기대수명, 지급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월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이유는 지급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급 방식의 종류에는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이 있는데요. 종신정액형은 평생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거고, 전후후박형은 초기에는 많이, 이후에는 적게 받는 거고요. 일시인출형은 일부 목돈을 인출한 후에 월 지급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사망 시 정상 구조는 농지연금은 상속이 소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망한 후에는 첫 번째 농지를 처분을 하고 두 번째 수령액을 정산한 후에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반환이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추가 청구는 없으니 땅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아도 자식들에게 부족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농지연금이 적합한 경우와 적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흔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연금이 적합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실제 농사 이력이 있는 경우, 땅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 안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 큰 목돈이 필요 없는 경우가 농지연금이 적합한 경우고요.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최근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경우, 영농 경력이 부족한 경우, 단기간의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월 수령액에 과도하게 기대하는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지금 농지 사면 바로 연금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영농 경력 5년이 필요합니다. 농사 안 해도 가능할까요? 실제 영농 유지가 필요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단기 활용 가능할까요? 이는 구두상 맞지 않습니다. 땅값을 전부 다 받는 개념인가요? 감정평가 기준과 이자 구두를 반영하기 때문에 땅값을 전부 다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지연금과 체류형 쉼터 병행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칙적으로 병행은 가능합니다. 단 농지의 근저당 설정 상태를 보고 구조 변경 시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요. 담보가치 훼손 요소 발생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쉼터를 설치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연금 가입 후에 신규 설치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농지연금은 영농을 지속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영농 실적이 약화가 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한마디로 하면 내 이름으로 된 땅에서 죽을 때까지 농사 지으며 살되 그 땅을 매달 생활비로 조금씩 바꿔 쓰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이런데요. 주인 권리는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연금을 받는다고 땅을 뺏기는 게 아니고 여전히 등기부상 주인공은 당신이라는 것. 눈치 보지 말고 내 땅에서 상추 심고 고추 심으면서 평생 농사 지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는 보증서를 들고 있어요. 담보를 설정한다는 의미겠죠. 나라, 농어촌 공사에서는 매달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만약을 위해서 그 땅에 찜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는 건 어렵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세 번째, 중도 이별은 위약금이 커요.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 땅을 팔거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그동안 나라에서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다 갚아야 합니다. 즉 중간에 마음을 바꾸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도는 나는 자식들한테 땅을 물려줄 생각이 없고 죽을 때까지 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꼬박꼬박 월급처럼 생활비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친절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 변경 핵심사항 네 번째, 우리 8년 자격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8년 자격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정확히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도의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8년 이상, 두 번째는 직접 자경. 직접 자경이라는 말은 내 땅에서 내 몸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 보유 8년이 아니라 직접 농사 지은 8년을 의미합니다. 감면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연간 감면 한도는 1억 원이고요. 평생 동안 누적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감면 요건 충족 시 1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평생 누적 2억 한도가 있기 때문에 2번 이상 활용하면 합산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1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과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을 때 내야 할 세금, 양도소득세가 1억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본다면
나라에서 8년 동안 농사 짓느라고 고생하셨으니 1억 원은 안 받겠습니다 라고 깎아줍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1억 5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면제가 되고 남은 5천만 원만 실제로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즉 감면은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지 땅값에서 빼주는 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예시로 연간 1억 원, 평생 누적 2억 원 한도인데요. 이 세금 면제 쿠폰에는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한도인데요. 한 해에 땅을 여러 번 팔아도 그 해에 깎아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원입니다. 평생 한도는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 제도로 혜택받을 수 있는 총액은 2억 원이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 2번 이상 활용하면 합산 관리됩니다. 만약 땅이 여러 필지라서 나누어 판다면 계산이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매도할 때 올해 땅을 팔아서 세금 1억 원을 감면받았다고 합시다. 남은 평생 한도는 1억 원이에요. 두 번째 매도를 할 때 내년에 남은 땅을 팔았는데 세금이 또 1억 5천만 원이 나왔다면 이제 평생 한도가 1억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 1억 원만 감면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내야겠죠. 결론은 이렇게 평생 동안 쓴 감면 쿠폰의 총액이 2억 원이 넘지 않도록 나라에서 계속 추적하며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직접 작용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세법상 작용은 본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이 핵심 판단 요소인데요. 노동을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농작업에 참여하고 단순 위탁 경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귀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농산물 판매 수익이 본인 명의여야 되고요.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격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직불금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주도 여건이 필요한데요. 이 거주 여건이 왜 중요하냐면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 군구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30km 이내 거주 기준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서울에 주소만 두고 주말에만 내려가 농사 지었다고 주장을 하면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경 8년의 계산 방식이 있는데요.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합산 8년 가능하고요. 상속 농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경작을 맡긴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나는 농사 지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요. 증빙이 핵심인데요. 국세청은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입증 자료를 예시로 들면 농자재 구매 용수증, 농산물 판매 용수증, 농협 거래 내역, 직불금 수령 기록, 경작 사진, 농업 경영체 등록 유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해요. 8년 보유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안 한 경우, 형식상 경작은 했지만 실제로는 위탁한 경우, 주소만 이전했고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단기간 급하게 농사를 시작한 경우, 이런 경우는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잘못하면 감면세, 가산세, 이자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죠. 이번에는 우리 핵심 변경 사항에 따른 시설을 비교해 볼 텐데요. 농막, 체류용 쉼터, 세컨하우스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의 본질은 농막은 원래 농사 중에 쉬는 공간이에요. 법적으로는 농업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작업 도구 보관이 가능하고요. 잠깐 휴식도 가능하고 단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숙박 목적으로 상시 사용은 원칙적으로 문제적일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정화조, 상하수도, 상시 주거 구조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세컨하우스처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법적 안정성은 매우 약한 편이고요. 철거 명령 사례도 있습니다. 농사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농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류형 쉼터를 보게 되면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은 농막이 사실상 주거로 쓰이면서 법적 혼선이 생겼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체류형 쉼터입니다. 이 핵심 조건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도로 접도 요건 필요, 농업활동 전제, 전입신고 불가, 주택수 미포함. 가능한 것은 숙박이 가능하고요. 취사 가능하고 일정 수준의 생활설비 허용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합법 숙박 가능이지 주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소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즉 세컨하우스 100% 대체는 될 수가 없겠죠. 네, 관리 현실을 보게 되면 농지 위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잡초 관리라든지 배수 관리, 동절기 동파, 전기 인입, 정화조 관리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처럼 자동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컨 하우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컨하우스의 본질은 건축법상 주택입니다. 주소 이전도 가능하고요.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장점이 있겠죠. 그런 만큼 법적 안정성에서 가장 높고 거주 목적도 명확하고 관리 체계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취득세, 보유세 중과 가능하고요. 농지라면 전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 1주택자가 추가로 보유를 하게 되면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선택 기준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실제로 할 거라면, 진짜 농업을 할 계획이라면 농막 또는 체류형 쉼터가 낫고요. 취미 텃밭 수준이라면 농지 기반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농사 계획이 없다면 세컨하우스가 현실적이겠죠. 두 번째로 숙박이 필수일까 생각해보면 숙박이 필요 없다면 농막이 가능하고요. 주말 체류가 필요하다면 체류형 쉼터, 상시 거주가 목적이라면 세컨하우스가 좋겠죠. 세 번째로 주소 이전이 필요한가를 생각했을 때 주소 이전이 필요하다면 세컨하우스, 주소 유지가 가능하다면 체류형 쉼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시간과 체력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농지는 풀은 매달 자랍니다. 여름엔 일주일만 방치해도 무성해지고요. 장마철 배수 또한 문제고요. 어디 지역이냐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긴 하지만 겨울엔 동파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농지 기반 시설은 부담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농막, 체류형 쉼터, 세컨하우스, 우리 돈과 현실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농막은 초기 비용은 낮지만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체류형 쉼터는 3천에서 6천만 원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델별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요. 토지비, 기초 공사비는 별도고요. 유지비가 발생하고요. 세 번째 세컨하우스는 토지와 건축비, 주택 세금 구조가 적용이 돼서 구조가 적용이 되지만 대신 자산 가치는 명확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체류형 쉼터가 세컨하우스로 대체가 될 수 있을까? 농막을 저렴한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농지를 사면 관리가 편할까? 를 생각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농지는 관리를 해야 유지되는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농막은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농막은 농사용 보조 공간이고요. 체류형 쉼터는 농업 전제로 하는 체류시설. 세컨하우스는 완전한 나의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 목적이 농사인지 체류인지 거주인지 이걸 먼저 정해야지 선택하기가 쉽겠죠. 이거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거의 100% 후회합니다. 농지 구매는 싸다가 아니라 가능한가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꼭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026년 농지법 개정은 분명한 변화인데요. 체류형 쉼터 제도와 농지연금의 연령 완화, 일부 활용 범위 확대, 정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농촌을 완전히 묶고 놓는 대신에 통제된 범위 안에서 활용을 허용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농지가 기회다. 현실은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모든 농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농지는 아파트처럼 동일 상품이 아니에요. 가격을 좌우하는 요소는 도로 접도 여부, 지목 상태, 농업진흥구역 여부, 배수 상태, 전기 인입 가능성, 인근 인프라, 접도 없는 농지는 활용성이 거의 제한됩니다.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건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땅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게 대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는 체류형 쉼터가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체류형 쉼터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33제곱미터 이하 도로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농업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전입신고는 불가능하고 즉 세컨하우스가 아니란 뜻이에요. 합법 숙박 가능한 농업시설입니다. 주소 이전은 되지 않고요. 이걸 모르면 거주 전략이 완전히 어긋날 수가 있게 되겠죠. 세 번째로 지자체의 조례 차이는 큰 편입니다. 법은 중앙에서 만들지만 해석과 집행은 지자체입니다. 같은 체류형 쉼터라도 도로 폭의 기준이 다르고 정화조 기준도 다르고 단속 강도도 다르고 서류 요구 수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땅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청에 직접 문의해야 하고요.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하면 사후 확인 단계에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사 전제를 빼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농막도 체류형 쉼터도 8년 자경도 농지연금도 정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 영농 활동, 농지를 병일장처럼만 쓰면 제도 혜택과 충돌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직불금, 영농 증빙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금 전략도, 연금 전략도 무너지는데요. 유지 비용과 관리 현실 농지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잡초 관리, 배수 관리, 농기계 진입 문제, 동파 위험,
불법 투기 단속, 폐기물 무단 투기 문제, 관리 안 하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주말만 방문하면 구조라면 생각보다 더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은 확실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완전 금지에서요, 조건부 허용으로요. 하지만 이 변화가 기회가 되는 사람은 실제 농사를 할 사람, 장기 계획을 세운 사람, 관리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단기 투자를 기대하는 사람, 세컨하우스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관리 시간이 부족한 사람, 세금 혜택만 노리는 접근, 이 경우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소유할 준비가 아니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으면 속도를 늦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농지는 단순히 사는 것보다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지자체 상담 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15가지 체크리스트, 두 번째, 토지 체류형 쉼터 예상 비용 300평 기준으로 해서 예상 비용, 세 번째, 체류형 쉼터 설치 프로세스 타임라인, 네 번째,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PPT 자료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글 폼으로 작성해드리며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